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명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발전하던 시기 고려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한반도의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 말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이 드라마들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아마 본 친구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잘 알 겁니다. 네, 특히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깝게 느껴질 텐데 이 드라마들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그 시대적 배경과 일치합니다. 고려 말기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을 해서 그들이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죠. 네, 이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 있다면 그때의 기억을 좀 잘 살려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려 말 새롭게 성장한 두 세력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네.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를 읽고 기억에 들어갈 학문을 찾아보고 이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라고 했네요. 네, 한번 사료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시기의 내용이네요. 공민왕시기의 성균관이란 것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도 작용,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학생을 들이고 경전을 잘하는 김구영, 정몽주 등등을 교관으로 삼았다. 네, 보니까 성균관에서 이색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성균관 학생은 수십 명 정도였다. 이색이 학칙을 정하고 날마다 명령당에서 경을 나누어 수업했다. 강의를 마치면 서로 토론하고 한가할 때가 굉장히 없었다. 이에 학자가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을 느끼는 가운데 기억이란 학문이 크게 발전했대요. 자,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학문이 무엇인가요? 교과서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렇죠. 고려 말기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이 세력들은 바로 학문적인 배경을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 학문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에요? 맞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신성 문제를 밝히는 유학가, 유학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생성 구조나 인간의 심성 구조 등을 탐구하는 어떤 근본론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의 하나예요. 자, 이러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장한 세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는 어떠한 세력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했느냐? 네, 교과서에서도 알 수 있죠. 지방향리나 아니면 지방하급관리들의 자제들이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제 혁신 세력들이 형성된 거지요. 이들의 학문적 배경은 당연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성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당시 폐단이 깊었던 불교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각종 폐단을 비판했다가 말기로 갈수록 후기로 갈수록 불교 자체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리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들은 어떠한 대관계적인 성향을 지녔냐? 네, 당시 쇠퇴하고 있던 원나라를 멀리하고 명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명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이 명나라에 의해서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겨난 그 북원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만리장성 북쪽으로 몽골족이 쫓겨나고 이후 이제 명나라 군대와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명나라에 통합됐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학문적인 배경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신진사대부와 함께 성장한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
그 입지를 다지고 역량을 키워갔던 세력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새롭게 등장한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신흥 무인 세력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는지 교과서 112쪽의 지도를 보고 학습지 8페이지의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당시 고려 후기에는 북쪽에서 쳐들어온 홍건적 세력과 그리고 남쪽 해안 지방을 통해서 쳐들어온 배구의 침입을 막아낸 이성계와 채영과 같은 이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신망을 얻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말을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러한 말을 남긴 당시 고려시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이었죠. 이성계도 새롭게 성장하고 입지를 다져가고 있던 신흥 무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최영과 이성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을 나타냈나요? 네, 맞아요. 육지에서 왜구를 토벌하였습니다. 다음에 이 최무선이라는 사람은 바로 화포를 제작하게 되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박위라는 사람과 같은 세력들을 통해서 스시마섬 자체를 토벌하기도 하고 당시 고려에 침입해오는 그 왜적들을 소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이제 고려 사회는 바뀌어가는 이제 새로운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 고려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 고려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외적인 상황은 네, 맞습니다. 원나라가 쇠퇴를 하고 명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세력을 뻗쳐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나라는 만리장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내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네,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들은 이제 너무나도 행패를 부리고 있고 새롭게 성장하던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여기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지 직접적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봤듯이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명나라가 고려에게 뭘 요구하느냐? 네, 이쪽 지방 우리가 그때 봤었죠. 천령 이북 지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최영이나 우왕은 이에 반대하면서 명나라와 조금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 아니다. 우리가 먼저 명나라를 쳐버리자. 왜? 아직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찰나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명나라를 공격하자 해서 명나라 땅이었던 여기 요동 지방을 정벌하자라고 고려에서는 이제 요동 정벌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 정벌을 주장했던 최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반대했나요? 네, 바로 이성계 세력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 내에서는 최영 측과 이성계 세력이 이제 대립하던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되지요. 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자료는 이성계가 그 요동 정벌에 관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합당한 이치, 즉 어떤 주장을 통해서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했는지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자료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는 이제 장수를 타일렀습니다. 만약 명의 국경을 침범해 천자에게 죄를 진다면 나라와 백성의 운명은 끝날 것이다. 나는 합당한 이치로 글을 올려서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요동정벌 가자 말자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동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요동정벌을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군사를 돌리겠다라고 고려 조정에 요청을 했지만 왕은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늙고 판단이 흘러서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고려 정부가 안 된다. 그 이성계의 회군 요청을 반대했던 거지요. 네, 이때 뭐라고 주장하면서 회군 요청을 했을까요?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교과서 113쪽 주제 탐구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네, 큰 나라가 어디예요? 그죠? 명나라고 작은 나라가 고려죠. 네, 여기에 사대주의에 입각한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여름 농사철이기 때문에 한창 백성들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된다. 군사 동원을 한다면 백성들 상황이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또 이런 여름 장마철에는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고 그 다음에 활시가 약해져서 무기도 제대로 쓸 수 없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동정벌로 군사가 빠진다면은 그 틈을 타서 이제 아래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다. 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요동정벌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된다. 회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고려조정은 반대를 하였죠. 결국 이 내용을 끝까지 기다려보면 우리는 군사를 돌이켜 고려조정이 듣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에 이르러 흰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잡고 언덕 위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렸다. 결국 군사를 돌이켜서 다시 회군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 과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고려는 멸망하게 되죠. 그 과정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최영 명령에 따라 결국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 말처럼 굉장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조차 제대로 건널 수 없고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사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려조정에 해군 요청을 했으나 고려조정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이성계는 압록강의 어디에서 결국 군대를 돌리게 됐습니까? 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고려로 쳐들어가서 최영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한때는 이제 정말 잘 지냈던 사이였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결국 최영을 이성계가 제거를 하게 되지요. 네. 그리고 권문세족은 당연히 몰락을 하게 되고 최영과 그 최영의 권력 기반을 믿고 있었던 당시 왕이었던 우왕도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즉 이성계 세력이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지요. 아직 조선을 건국한 건 아닙니다. 일단 고려 실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 보이는 압록강 근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가 실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 되는 것이지요. 네, 결과적으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권 장악 후에 이들이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었던 그 백성들의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토지 제도 개혁을 바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제도 개혁에 대해서 신진사대부들 안에서 이제 또 대립이 생기는 거지요. 네, 신진사대부 간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제도 개혁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떤 고려 말기 상황을 통해서 신진사대부가 크게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온건파 사대부들과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토지 제도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띠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 자료는 온건파 사대부일 겁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알 수 있냐? 네, 이색, 권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의 주장은 신진사대부 중에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주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는 조준과 같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의 주장인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러면 가와 나는 각각 어떤 각각 토지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뭐가 주된 주장이고 뭐가 핵심인지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윗줄친 부분에 유의를 하면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가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가는 밑줄친 부분이 어때요? 규정대로 하자. 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색과 권근 등은
농민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의 토지에 여러 주인이 있어서 1년에 여러 번 세금을 거두는 데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 주인을 규정대로 잘 가려내고 1년에 한 번씩만 세금을 거두면 된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래 규정은 어떻다는 거예요. 땅 하나에 원래 땅 주인은 하나 1일 땅 1주인 이 원칙이 원래 규정대로예요. 근데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땅 하나를 이제 주인 땅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으로 등록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그 여러 명 주인한테 계속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불법을 폐단하고 원래 있던 규정대로 땅 주인을 잘 가려내서 1년에 한 번씩만, 그러니까 한 명의 주인한테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대로 불법을 없애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에 나하 세력들, 즉 급진파 사대부들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조준 등은 관리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있던 그 제도가 원래 1땅 1주인에 뭐 전국 땅을 얼마큼 나눠주고 이러한 원래 제도를 전부 없애고 경기도에만 관리의 땅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에서 다시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관리 개개인이 농민에게서 직접 세금을 거두는 사전을 줄이면서 국가의 세금 거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들의 중간 행포를 없애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핵심은 뭐예요? 아까 살펴봤듯이 가는 기존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토지 겸별, 그러니까 토지 하나 여러 명의 주인이 등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혹한 조세 수치의 폐단 등을 개선할 것, 그러니까 규정대로 할 것이고 나는 어떻습니까? 네. 규정 자체를 없애고 경기도 땅만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경기사적 원칙에 따라서 토지를 싹 다 다시 몰수했다가 다시 분배해야 한다라고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럼으로써 관리들에게 백성들이 직접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관리들에게 다시 세금을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관리들의 중간 행포를 없앨 수 있고 농민들의 생활을 더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왕권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좀 더 온건한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하길 원하고 나는 아예 제도 자체를 다시 개혁하자 하는 좀 급진적인 방식을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가와 나, 즉 온건파와 급진파 사대부들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면모에서도 의견을 달리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려 왕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는 아까 살펴봤듯이 성급한 개혁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나 같은 급진 사대부들은 좀 더 지금 고려 사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점진적인 개선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완전히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지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주장합니까? 온건파 사대부들은 지금 고려 왕조를 왜 없애냐? 이 고려 왕조를 그냥 고려 왕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폐단을 개혁해 나가자고 주장을 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려 자체를 무너뜨리자. 지금 고려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네, 결국엔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하다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려 말기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고 고려 왕조가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잡고 있던 정권이 몰락하게 되고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과정까지 봤습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 아니면 선생님이랑 그 줌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고려의 정치, 사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전반적으로 다뤄봤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고려 후기의 문화를 좀 살펴보고 고려 시대를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수업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을 같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네, 고생했습니다.